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목은 저희가 다르게 살기요. 네, 다르게 살기 전체 다른 삶을 가능한가에 여성문화 이런 연구소가 기획한 5번째 세션이고요. 발표는 두 분이 하시고 토론은 지정 토론 아니고 전체 토론 형태로 두 분 발표를 진행한 후에 토론 이후에 두 분이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어쨌든 저는 그 여성문화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문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막스 커뮤널레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나름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깁슨과 그레함이라는 최근에 좀 많이 읽히고 있거나 번역되고 있는 그 학자의 소개를 어떤 대학원 신문에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었습니다. 막스주의자는 혁명을 기다리지만 페미니스트는 혁명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문구를 썼었고, 물론 그때 막스주의자 페미니스트가 그렇게 뚜렷이 구분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여러분 내부에 끊임없이 배제하고 있거나 구분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막스주의자와 페미니스트가 같이 혁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페미니스트가 혁명을 만들어간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그 오랫동안 페미니즘 내에서 일상과 재생산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어떻게 생산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기획을 가진, 인식을 가진 페미니스트 어떤 프레임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들을 오늘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그 시립대 연구교수에 계신 이현재 선생님의 발표를 시작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발표는 20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이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사실 막스 커뮤널레에서 그 적과 그 도라, 그 페미니즘과 막스주의를 연결시키자라는 모토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섭섭하거나 저희가 뺀질거렸던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차자 그래서 와서 보면 중심은 좌파고 그 페미니즘은 장식인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되면 그 소뚜껑 보고도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는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할 글을 사실은 책에 실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도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학술지에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을 투고를 했는데, 이제 게재 불가가 딱 한 분을 주셔가지고 이제 게재가 되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사회적 재생산이나 재생산에 대해서 알티세드도 얘기도 많이 하고 막스주의도 얘기했는데 왜 페미니즘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막스주의에 대한 참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시면서 이제 그걸 게재 불가의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 이제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 그분도 정록보의 기치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신 분이었지만 사실 마음속은 적을 중심으로 하고 보라가 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좀 생각해 봤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실 뭐 여러 사람이 만나려면 불쾌한 일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 다 감수하면서 그래도 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한번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회적 재생관과 반복의 장으로서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로 나가게 됐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뒤에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못 받으신 분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많은 분이 그냥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책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책 안에는 제가 다른 그 논문을 넣었습니다. 자, 적과 보라가 사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봤을 때 서로 소통을 하려면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과연 이 단초를 어디서 찾을까 고민하던 중에 사실 막스 커뮤널레 측에서 사실 재미있는 그 주제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상인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거시적인 어떤 그 정치 경제학도 물론 이제 열심히 탐구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일상에서의 변화, 내지는 그 재생산 자체가 사실 일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바꿀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 사실 두 지점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 오늘 발표의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즉, 일상으로의 패러다임 전회를 통해서 그 막시즘과 페미니즘의 연대 가능성을 위한 이론을, 화학적인 작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발표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일상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가 핵심인데요. 미리 선취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상은 사실은 생산의 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과 재생산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장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주장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이라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하찮은 반복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변화는 혁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반복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반복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을 했다면 오늘 발표는 성공적이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상성과 도시성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일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더라고요. 알팍이라는 말이 하루를 단위로 사실은 삶이 쪼개지는 방식인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인식이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예술이나 문화, 그리고 이론에서 그 일상성, 그 알텍리히카이트를 갖다가 다루게 된 것은 사실 현대에 들어서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화가 꾸르베 같은 경우에도 일상을 그렸고요. 그다음 마틴 하이데거 같은 이제 철학자가 이제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친구하고 싶은 르페브르 씨도 역시 이제 일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르페브르가 사실은 일상에 대해서 쓴 글을 모은 것 중에 이제 현대 세계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르페브르는 뭐라고 하냐면,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의 출현을 언급하면서 현대에 이르러 비로소 문학이나 언어는 신이나 영웅이 아니라 대도시에 사는 하찮은 익명의 인간의 일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론과 문학과 예술에서 나른하고도 불안한 그 도시의 일상이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일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두 가지 개념적인 작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상을 단순히 하찮은 행동의 반복으로 보지 말자. 그럼 어떻게 다르게 개념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이 르페브르 씨와 같이 동행하겠다고 이제 그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이 우리 르페브르 오빠께서 그 일상생활을 그냥 하나의 하찮은 어떤 그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이며 도약돼, 그리고 여러 순간들로 이루어진 한순간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곳임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르페브르 오빠께서 그 아주 미미하게나 남아있던 막시즘안의 재생산 논의들을 이제 갖고 와서 사실 그 일상의 분석이 생산의 분명뿐만 아니라 재생산의 분명까지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 장을 가보면 뭐라고 사실은 얘기하셨냐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한 5번째 줄에 인용한 걸 보면요. 물건이나 작품의 생산 활동이 스스로 재생산되고 다시 시작되고 그 구성적 관계를 다시 취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도약이나 점진적 수정에 의해 변형되는 그러한 조건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생산의 조건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게 일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르페브르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르페브르가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저희 페미니즘 쪽에서 이제 그 발전이 된 그 이론들과 함께 그 화학적인 융합을 시킨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그 우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 이제 2라고 써져 있는 사회적 재생산 개념을 통한 일상의 재편입니다.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막시스트를 되게 이렇게 떨떠름하게 계속 오래 쳐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타의 그 많은 정치 경제학적 그 논의들이
그 상품 생산 중심의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그 막스주의자들이 이론을 구성해 왔다는 것은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의 상품이 되는 노동을 가장 비판한 것이 막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열거할 때 보면 사실 시장, 상품을 만들어내는 화폐가 교환되는 시장에 나와 있는 노동들을 이게 열거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의식 안에 이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개념적인 나열들이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보라 쪽에서는, 페미니즘 쪽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판단치 않았죠. 국내에 저희 고종갑피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꼬집으셨는데요. 성이론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우리의 노동이 사실은 그런 생산 관계뿐만 아니라 뒤쪽에 보면 뭐라고 상품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 생산과 쾌락 생산까지도 모두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 생산과 쾌락 생산을 위한 어떤 노동들은 거의 취급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의사소통의 의지가 있으신 이 신광현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이러한 비판이 스탈린주의를 향하고 있다면 적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스탈린주의를 비판해온 르페브르, 사르트르, 베냐민 등의 막스주의자나 막스 엥겔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과도하다라고 사실은 다시 옹호 발언을 하는 것 쪽으로 2년 전에 사실은 논쟁이 거기서 정도에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다시 또 그래서 막스 엥겔스 책을 또 안 보다가 봤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분명히 막스 엥겔스의 책으로 갔을 때 특히 청년기 서술에는 그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초가. 그리고 르페브르도 이걸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생산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관계의 생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재생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진짜로 그랬느냐, 막스 엥겔스가. 근데 그거를 조금 찬찬히 살펴보니까 사정은 이러하더라고요. 분명히 인간 생산을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요소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노동을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관계로 사실은 환원하는 사실은 그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계속 본인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쭉 직업을 나열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냥, 낚시, 소치기와 같은, 죄송합니다. 소매치기가 아니라 소치기입니다. 하여튼 육체 노동에서 이제 비평이라는 정신 노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을 쫙 나열해요. 하지만 그 미래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래서 그 노동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하는 그 미래의 공산사회를 그리는 이 대목에서도 육아, 가삼, 돌봄과 같은 그런 노동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청소하고 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쏙 빼고 굉장히 고귀하신 상품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군들을 쭉 나열하고 이제 사실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확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막스 엥겔스가 그 부분을 안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보기는 봤지만 그것을 전면화시키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스 엥겔스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이제 모색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 이제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얘기를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를 얘기를 이제 보면은 이제 페미니스트 중에서 깁슨 그레함 얘기를 하셨는데 깁슨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이름을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같은 필명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페미니스트 정치경제 지리학자입니다.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따위 자본주의 몇 분이나 읽으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페미니즘과 사실은 적을 굉장히 잘 화학작용시킨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아까 핵심인 거죠. 이제 자본주의 경제만을 사실은 자본주의를 가장 비판하는 막스주의자들조차도 자본주의 경제만을, 시장 경제만을 사실은 혹은 그 노동만을 생산이나 노동으로 사실은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제 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래, 무급노동, 잉여를 사회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는 기업 혹은 그것과 관련된 노동들은 사실은
그 정치경제학 분석에서 몽땅 다 빠져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상을 생산과 재생산을 같이 포함하는, 그래서 정치경제학과 이데올로기 생산을 모두 같이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겠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 쪽에서는 사실은 막스주의 페미니스트 이후로 쭉 이제 그 가사노동 논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여성의 노동을 정치경제학적인 용어로 풀어낼 것인가라는 숙제를 계속 하기 시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야기되냐면, 이제 생산,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지 않은 노동들도 이제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더더욱 나왔고, 재생산 노동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육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상태도 나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노동도 모두 포괄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돌봄 노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이 GDP라든지 GNP 이런 것들에 택도 없이 반영도 안 됐었고요. 막스주의자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주류 정치 경제학자들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사실은 속 다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사적으로 진행되는 일 같지만 이런 노동, 재생산 노동 혹은 생산 노동, 그거는 어떻게 불리셔도 좋은데요. 이것 역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그 용어를 사실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생산은 처음에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재생산 노동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점차 물질적 공급과 더불어 규범, 가치, 지식 등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의 생산과 유포까지도 아우르는 단어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주장하고 싶냐면 일상을 단순히 그냥 생산이 반복되는 공간으로 보지 말고 생산을 재생산하는 조건까지도 포함하는 공간으로 본다면 르페브르의 뜻에 따라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일상을 우리가 정치경제학적으로나 아니면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생산의 개념을 들여와서 사실은 그 일상이 생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돌봄, 의료, 교육, 나아가 제도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화까지도 아우르는 생산의 조건, 즉 사회 재생산의 면모를 포괄적으로 포착하는 장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실은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주장에 이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두 번째가 훨씬 더 어렵고 개념적이고 어떻게 보면 발랄한 굉장히 발랄한 이제 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시도되는 저의 논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을 하찮은 반복으로 보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상이라는 하찮은 반복 있고 거기에 혁명적인 어떤 그 사건이 따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반복 안에 혁명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자라는 개념으로서의 반복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사실은 우리 혐오의 시대에서도 사실 페미니스트 자신도 사실 똑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경제학을 볼 때 정치경제학의 법칙이 되게 실제적이냐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담론의 산물이냐를 보는 측면에서도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패러다임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냐면요. 담론 패러다임 안에서 정치경제학을 이해하고 싶은 심정이 지금 있는 겁니다. 사실 담론 속에서 그 정치경제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이해하거나 자본주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법칙이 굉장히 독립적인 실체로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니체도 말했고 버틀러도 얘기했듯이 어떤 본질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이루는 실천들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개별적인 실천들을 담론적 실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사실은 반복을 이해할 때 그 반복이 갖고 있는 그 정말 되풀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 혁명성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지금 저희 얘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다음 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데거가 그 굉장히 일찍이 도시성과 더불어서 어떻게 일상이 굉장히 후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주 20이 나오는 그쪽에 보시면요. 이제 만약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러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만약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일상성을 현대적 도시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현대 도시민은 대개 잡담, 호기심 그리고 애매함을 평균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신의 본래 존재를 잊은 채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일상의 존재 방식은 타자가 마련한 삶을 그저 반복하는 수동적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타락이라 보았습니다. 일상은 안정적이지만 그것은 평균성, 우선 대개, to next, my stance의 방식으로 이것은 타인들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어떤 그 전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통념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일상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인생은 굉장히 한심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르페브르에 따르면, 르페브르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상은 추락이나 장애물이나 하찮음이 아니라 오히려 상기다 혹은 과거의 부활이다 이런 말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반복을 생성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멘트들을 합니다. 현대세계의 일상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생성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포착을 하려고 르페브르가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르페브르도 굉장히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어쩔 때는 일상이 굉장히 타락된 삶으로 묘사되다가 또 어쩔 때는 아니다. 거기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고대의 음악가들이 어떻게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 영감과 일상을 같이 녹여냈는지 구체적으로는 서술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 책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르페브르의 정신을 좀 이어주고 싶고 페미니즘에서 나온 어떤 사실은 퀴어 이론인 것이죠. 그 버틀러를 저는 여기서 사실 도입하고 싶은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도입해서 그럼 어떻게 반복을 생성과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것의 아이디어를 한번 짜본 것이 이 뒤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르페브르도 좋아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실상 그 반복이라는 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그 안에서 갈등을 했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버틀러의 이야기를 이제 과감하게 제가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각주 29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디스 버틀러에게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담론의 그 힘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을 어떤 맥락 속에서 반복을 해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칙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일상 안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즉 개별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법칙은 사실은 그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틀러는 그 법칙이라는 본질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론이라고 얘기하지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담론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 법칙은 어디 따로 저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하나의 규칙을 배울 때 그 규칙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지.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규칙을 우리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실은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법칙,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법칙 같은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어디 저쪽에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서 따로 존재한다, 실제한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화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화의 효과이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개별적인 방식들이에요. 담론화시키는 방식들이에요. 여기서 담론화라는 거는 말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동 일반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의 젠더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 법칙과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담론의 산물이 되는 것이고요. 반복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반복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에서 내가 그 규칙을 배운다라는 그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뭐냐면 어떤 말을 적절하게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배웠던 말과 아주 유사한 맥락 속에서 그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해를 하죠. 보편성이 아니라 적절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똑같은 말을 사용할 때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보편성만을 지닌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각각의 맥락으로부터 우리는 법칙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법칙을 적용하는데 늘 실패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 안에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모두 다 철저하게 실현하는 것 같다라고 예를 들어서 기업가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법칙이라는 것을 자연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결과라는 거죠. 버틀러가 봤을 때. 모든 자본주의는 사실은 일상의 맥락 안에서 적용된 것들이 있고 따라서 실패물들일 수도 있고요. 조합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욱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한 분씩 이제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뜨거운 토론을 사실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그 어떤 법칙을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실패의 가능성을 안기 때문에 늘 그것은 변화를 함축하게 됩니다. 즉 일상은 곧 생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는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복희가 예를 들어서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자기가 혁명한다고 그걸 한 거는 아닐 겁니다. 특정 젠더를 자기가 발언하는 방식이었을 것이고요. 재현하는 하나의 특정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성들은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는 어떤 다른 세상을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은 그 논의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반복을 담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따라서 일상을 반복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일상은 사실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뭔가 그 담론의 내가 뭔가 실패시키고자 하는 법칙이 있을 때 그 담론의 실패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맥락, 구체적인 맥락을 이제 찾아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 말을, 네, 죄송합니다.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만 끝나면 저는 끝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담론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용과 탈인용인 거죠. 인용은 과거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맥락에서 그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혹은 그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혹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조건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게 되냐면 일상 안에서 항상 탈인용의 가능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틀러의 저작 중에 하나가 excitable speech가 있는데 excitable에다가 중간에 이제 대시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excitable. 인용을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용을 벗어났는데 혁명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 자체가 사실은 탈인용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탈인용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일상에서 증폭을 시키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법칙 체계로부터 일상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저의 중심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하실 산림의료협동조합 같은 것이 저는 그 페미니즘의 한 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 이상화시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실천이 굉장히 일상적인 변화와 관련된 반복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는 것은 여성들, 가정주부에게 강제됐던 하여튼간 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돌봄의 윤리를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는 어떤, 의료체계라는 직업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상품을 생산하는, 서비스 상품을 생산해내는 바로 그 지점에다 갖다가 적용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인용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탈인용인 거예요.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신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기존의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실은 여겨졌던 돌봄이 굉장히 해방적인 요소를 띠는 말로 탈전유가 되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이제 낳고 있다라고 보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탈자본주의라든지 혹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말을 전혀 사용하지 계시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자본주의적인 어떤 기업의 형태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분배라든지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이제 다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서 어떤 그 혁명의 때를 나중에 기다렸다가 뭔가 진짜 완전히 순수하게 새로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실은 자본주의의 인용을 다시 해나가는 과정을 사실은 일상 속에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로 사실 오늘 발표를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